이 할망구랑 무슨 사이길래 자꾸 끼어들어? 자네는 오늘 자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네. 무심코 짓밟은 낡은 리어카가 사실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수조원의 자산가가 낡은 점퍼를 입고 길바닥으로 나선 진짜 이유, 그 전율 돋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남들은 나를 성공한 기업가, 수조원의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번쩍이는 통장의 숫자보다 내 마음을 더 짓누르는 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낡은 기억 한 조각이었습니다. 어느덧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은 나이. 나는 화려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30년 전의 해진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물리고 홀로 찾은 고향 동네.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진 풍경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운 없는 바퀴 소리. 기름칠 한번 제대로 못한 리어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 위를 구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곳에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떼자국이 가득한 장갑, 그리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고 왜소한 등 뒤로 30년 전 내가 가장 가난했던 시절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며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내 손을 잡아주던 그녀, 수님 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마 숨이 가빠와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애구구, 허리야. 그녀가 길가에 버려진 젖은 박스 하나를 줍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구멍난 장갑 위로 덧댄 검정 테이프와 다 닳아버린 신발 밑창. 무릎을 굽힐 때마다 관절 마디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박스를 대신 들어주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면 뭐합니까? 정작 내 생명의 은인이 길바닥에서 단돈 1,000원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나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인 비겁하고 무능한 사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은색 외제차 한 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튀어나왔습니다. 골목 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날카로운 기계 소리에 수님 씨가 화들짝 놀라 리어카를 급히 옆으로 틀려다 그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빵빵빵 골목이 떠나가라 울리는 경적 소리. 차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내 아들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씩씩거리며 내렸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코를 싸쥐었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 길을 막으면 어떡해요? 이 냄새 나는 걸 여기까지 끌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 차에 흠집이라도 났으면 할머니, 이거 다 팔아도 못 갚는 거 몰라요? 남자는 수님 씨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길가에 세워진 리어카 바퀴를 구둣발로 거칠게 툭 찼습니다. 콰당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들여 쌓아 올린 폐지 더미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신문지와 종이 조각들. 수님 씨가 당황하며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먼지 속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이구, 미안합니다. 젊은이, 미안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얼른 치울게. 금방 치울게. 그녀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 터진 손마디로 흙먼지 묻은 박스를 하나하나 줍는 그녀의 등 위로 남자의 차가운 조소가 쏟아졌습니다. 에이씨, 재수없게 진짜. 오늘 일 다 꼬였네. 남자는 가래침을 뱉으며 그녀의 리어카를 다시 한번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눈앞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데? 저 여자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머니 속 진짜 명함을 쥔 제 손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꺼내지 않았던 그 종이 한 장이 제 손안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 비정한 세상이 내 은인을 어디까지 몰아넣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번엔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박스 뭉치들을 명품 구둣발로 이리저리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뽀득 뽀드득하며 젖은 종이가 뭉개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내 차에 흠집이라도 났으면 이거 다 팔아도 못 갚아. 알아요? 아, 진짜 재수 없게 거지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의 입에서 거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제 이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가방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됐을까요? 때가 탄 책가방을 맨 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수님 씨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폐지더미와 겁에 질린 할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그 사나운 남자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 왜 괴롭혀요? 우리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남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아이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이구, 이 새끼 봐라? 끼리끼리 노는구먼. 야, 가서 내 할머니랑 구걸이나 해. 재수없게 애새끼까지 나와서 난리야.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 고사리 손을 보는데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수님 씨는 당신도 넉넉지 않으면서 시장 바닥에서 고기 한 근을 끊어와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박군,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지. 자, 어서 먹어. 내 동생 같아서 그래. 그때 그녀의 손에서 나던 비릿한 생선 냄새와 따뜻한 고기 향기. 그 사랑으로 버텨온 제가 지금 수조원의 자산가가 되어 그녀의 손주가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을 보고만 있다니요. 수님 씨는 넘어진 아이를 품에 안고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미안해. 우리 손주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파지 부지런히 팔아서 수리비 줄게.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꼭 갚을 테니까 우리 애는 건들지 마. 제발. 비굴할 정도로 낮게 깔린 그녀의 목소리,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굽은 뒷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동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남자는 이제 아예 제 점퍼 자락까지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영감탱이는 뭐야? 왜 자꾸 알짱거려? 당신도 저 할망구랑 한패야? 노숙자들끼리 아주 난리가 났네. 그의 천박한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 거인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은 남자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그러나 가장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하겠나?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남자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재해진 점퍼를 훑어보고는 다시 기고만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뭐야? 거기서 돈이라도 나오게?
몇만 원 주면서 생색내게? 남자는 비아냥거렸죠. 저는 대꾸 없이 지갑 가장 깊숙한 곳, 오직 대한민국에서 단 10명만이 가지고 있다는 그 블랙카드와 함께 꽂혀 있던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남자의 눈앞에 아주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이걸 읽어보게. 자네가 지금 누구의 앞길을 막고 누구의 은인을 모욕했는지. 남자의 시선이 명함에 머물렀습니다. P그룹 대표이사 회장 박종철. 선명하게 박힌 금색 로고와 제 이름 3글자. 남자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힘없이 벌어졌습니다. 박종철. 설마 그 P그룹?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엔진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고 칼 같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행비서가 제게 다가와 재해진 점퍼 위에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멈췄고 오직 남자의 가쁜 숨소리만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이제 흙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가 긁힌 줄 알고 그만. 저는 비서에게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의 인적 사항 확인해. 그리고 이 자가 타고 있는 차, 우리 계열사 리스 차량인지 확인하고 당장 회수해. 또한 이 자의 직장과 연계된 모든 거래를 검토해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파트너사와는 오늘부로 계약을 종료해. 비서의 보고는 냉정했습니다. 회장님, 이 자는 저희 3차 협력업체 사장의 아들입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제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파지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발로 찬 이 박스 더미가 자네 아버지의 평생 공든 탑을 무너뜨린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에게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가서 전하게. 오늘 자네가 한 행동의 대가가 무엇인지. 남자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그는 개 끌리듯 골목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저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수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그녀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수님 씨, 접니다. 30년 전 성북동 골목에서 배고파 쓰러진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주셨던 그 박군이에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님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그간의 고단했던 세월을 씻어내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리어카를 대신 끌며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차가운 길바닥이 아니라 제가 마련한 따뜻한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수님 씨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리어카를 끌지 않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하던 지하 단칸방 대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늑한 정원이 있는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죠. 거실 한복판에서는 손주 녀석이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앉아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박군.
내가 평생 볼 하늘보다 요즘 보는 하늘이 더 파랗네? 우리 손주 녀석 책가방 맨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 이게 다 꿈은 아니지? 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님 씨처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세월의 풍파에 밀려 소외된 우리네 어머니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수님 씨는 그곳에서 왕언니로 불리며 다른 할머니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곤 합니다. 30년 전 저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정을 이제는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계시죠.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서 웃고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수조원의 재산 중 가장 가치 있게 쓰인 돈은 바로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준 이 순간이었다고요. 오늘 제가 그 무례한 사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제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함부로 짓밟은 그 노인의 주름 속에 사실은 당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였지요. 우리는 때로 세상의 무례함 앞에 스스로를 작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굽어진 당신의 허리는 비굴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해온 숭고한 훈장입니다. 오늘 박 회장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었다면 댓글창에 사이다 라고 시원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섞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